이해찬 당대표의 속기소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대한 상의가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용만 회장께서 총량과 분배의 이율법적인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와 사회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님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도 경사노의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있는 부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들만이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3만 불 근처에서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계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몇 군데 상점도 들려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적게 오는 반면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아주 최고조에 닿았을 때의 85% 정도는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관광산업이 회복되어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방문해서 기업인들의 애로를 짚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반영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생경제 관련 4개 의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혁신성장위원회,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특위,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4개의 특위가 가동 중에 있는데, 오늘은 4개 특위의 위원장님들하고 종합적으로 민생경제를 살피는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도 연석회의 같은 것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씀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CNN은 미국 정부가 2차 정상회담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바람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기적과 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올해 반드시 열매 맺는 해로 해야 합니다. 연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안착을 위한 실천적인 단계로 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새해 활발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기 기대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패스트 무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규제 혁신 4법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혁신 4법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 17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 신기술, 신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수소 충전소 입지 규제 해제, 침 한 방울로 중증 질환을 진단할 수 없는 기술 개발 등이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업가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당은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권영훈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말부터 해온 정치 공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세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기관에 있었던 한국재정정보원 전산 시스템에 불법 접속해서 인가 영역 외에 있는 국가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마치 청와대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처럼 공격을 했지만 결과는 청와대가 정말 법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고 예산도 정말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앞에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리와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무모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탈취한 국가 기밀 그리고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정말로 비이성적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민생을 볼모로 하는 것입니다. 국감장을 정쟁회장으로 만들고 또 산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김용준 법을 볼모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좀 무책임하고 낡은 행태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계속하겠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런 뜻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당히 놓치게 되면 이 곤충,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간곡하게 자유한국당에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세계 3위였습니다. 세계 3위가 OECD 국가 중에 3위였습니다. 미국이 1위, 아이슬란드가 2위, 그리고 아일랜드가 1위,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3위였는데요. OECD 평균이 16.7%였고 대한민국이 23.7%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 노동자 전체 중위임금에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8%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10년 내에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이 가져다준 효과가 명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마치 문제의 근원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은 흐름대로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공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상가 임대료라든지 불공정한 가맹 계약이라든지 과당 경쟁 구조라든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사실 또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최저임금에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일부 언론에 또 그거는 제가 본 기사보다는 정치 홍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우리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혜용 최고위원을 나가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본 의원실에서 진행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과반수가 넘는 55.3%에 이르렀습니다. 1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나머지 6개 기관의 연내 이전과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2%인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시도들은 이미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동안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 논리에 따라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2008년 이후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곳 중 절반이 넘는 54곳이 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삽니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 동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금융중심지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상황입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중심기관 이전을 통해 명실상부 동부가 금융허브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균형 발전의 견인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국가균형 발전 완성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꿈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직접 효과와 생활형, SOC 지원 등이 접목된다면 반드시 지역에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지역의 생존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업이자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해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검토와 실제 이전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연초부터 속도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조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국가균형 발전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친구들의 후소문도 잘 읽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갑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는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중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봤을 때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관련돼서 2016년에 국회가 승인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논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정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협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공청회까지 이미 거친 바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여가위로 정해져서 여가위로 보내져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 논의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의 조속한 통과, 그것을 통해서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소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이 개담을 했습니다만 이제 김태우, 신재민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상황은 정돈된 상태로 됐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식이 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고 야당에서도 이런 쿨다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돈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냉정심을 회복해서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국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자세를 갖춰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문천 3법을 과감하게 받아서 통과시킨다든지 또 최근에 이끌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국민이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일 때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의 박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야당의 생명을 야당의 힘을 더 강하게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고 해서 우리 국회는 훨씬 더 정숙하게 된다는 모습을 대회에 다시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 상황을 잘 직시하셔서 평상심을 회복하셔서
전국 생산적인 상황으로 돌려놓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남인 정치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작년 말에 한자역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게 고 임세원 교수님의 재개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쪽을 만나서 위로를 했고요.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를 돌보면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정신건강학 권위자이며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 책임자로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국회는 응급의료 등산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만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법도 헌법보다는 강화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가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료법 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후 처벌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제 신경외과 출신, 의사 출신인 일기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조 테이프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고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진료실 내에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대피 방법이나 신고 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가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됐던 원인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30%에 불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올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다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들어왔을 때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지금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한 법을 묶어서 지금 임세원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의 어떤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혐오와 차별입니다. 인터넷이 비판하는 이후에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 문제 핵심으로 진입을 했고요. 최근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혐오 표현이 각종 비하, 칭호 사역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젠더 영역의 표현 사용 빈도는 1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이게 늘어난 부분의 원인을 39%가 인터넷과 SNS는 가짜뉴스의 영향이라고 봤고요. 약 22%는 방송과 신문 보도로 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은 41%가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을 가장 1순위로 꼽았고요. 여성은 성차별로 꼽았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사회가 높여야 하고요. 특히 발언의 파급력이 큰 정치권에서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은 이미 당 강령에도 이런 문제들을 인권 친화적인 어떤 그런 당 운영을 하도록 여러 가지 당치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화를 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석 측으로는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최고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새해 들어서도 자유한국당의 빨길 좌충우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근거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새해에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찌라시나 쫓는 그런 찌라시 정당으로 전락하지 말고 제1야당의 채통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새해 들어 광주역 일자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회를 통해 광주역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흐트러진 협상 주체들의 추진 동력을 재가동해서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현대자동차는 이해 당사자가 함께 대승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거듭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올바른 아까 정준 교육대로 혐오와 차별에 관한 당내의 어떤 인식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김혜영 최고위원께서 그 대학생위원회하고 청년회에는 공동으로 이런 혐오와 차별 문제에 관한 그 토론에 좀 추가하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모두가를 조회를 비공개로 주관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대상 사무부총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서 민생 경제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당내위원장님을 모시고 당 대표님께서 민생 경제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모셨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을 모셨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특위 김상호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최원열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소개는 마치고요. 당 대표님의 말씀으로 민생 경제 관련 연sek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당내 총선거로 민주당의 진로를 가늠할 민생경제 관련 4개 위원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민주당에게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 아주 전국적인 국민정당으로 발전하는 큰 영역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 당에서는 지금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평화와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이 경제를 당의 목표를 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께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마쳐주셔서 당 경제정책의 맏형으로서 정부와 발맞춰서 현장의 목표들을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대표께서 책임을 져주신 혁신성장위원회는 혁신성장의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과 신산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야말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주도라는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소득 주도를 하면서도 혁신 경제를 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크게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구상호 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특위를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명동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고용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의 전망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명동에 오는 손님이 85% 정도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에 가서 좀 관광산업에 관련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신 최훈열 의원님께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여러 가지 점에서 당이 맡고 있는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1차 청색 투어를 한번 했는데 올 봄에도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각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관련 얘기를 많이 듣고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위원회 추미애위원장님 발언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추진위원장 추미애입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인생 연속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새해의 실행을 안도와 안정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집권 여당의 긍지이고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황금 대지의 복이 각 가정에 깊숙이 전해져서 삶이 참 편해졌다라고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일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혁신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혁신 성장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혁신 성장이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국가 경제의 에너지 원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세계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에 7명이 혁신 성장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경제 전망에 대한 합의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시대 흐름과 국제 경제가 반영된 우리만의 혁신 성장 전략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껏 성장을 주도해온 제도의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신통을 세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추진위원회는 제1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촘촘하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혁신을 다하자는 새로운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신성장 산업분과, 에너지 신산업분과, 휴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분과 등
세계 분과 활동을 통해서 안전 법규를 취하하고 법과 제도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사람이 편해지는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 목표입니다. 혁신 성장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강적인 총력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님의 발언드립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의장 책임을 맡은 김진표입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작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표로 설립했습니다. 먼저 정부나 청와대 정부가 실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경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파악해서 전문가의 시각을 입장해서 정책의 개발에 준비되시키는 역할을, 그리고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참여의원들의 정책 영향을 넓히면서 당 정책위와 협의해서 당정 성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연계되도록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전체 40명 내외로 구성을 했는데 당에서는 10사람의 의원이 구성되는데 당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간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의당 의원 6분과 또 정식위 의장,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전재일 의원은 수석 부의장, 최은혁 의원은 부의장으로 이렇게 당에서 10명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학계와 또 산업계의 현장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23명을 모시고, 각 6개 위원회의 간사는 국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들이 책임을 맡도록 해서 정부로 전문성의 표심들을 근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원회, 그리고 조세재정분과위원회, 산업통상분과위원회, 중소벤처분과위원회, 노동사회복지분과위원회, 균형발전 및 부동산분과위원회, 이렇게 6개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현재 43명으로 출범을 해서 작년 11월, 12월 달까지 각 분과위원회가 1회 이상 각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의제 2개를 모아서 전체 43분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열어서 그 정책 대안을 정부와 청와대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의 의제는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금융을 혁신해서 지나치게 가계금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이 기업은행의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하고, 그리고 기업은행의 방법도 유흥자 중심에서 다양한 모범자로는 키워지는 투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혁신형 창업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청와대에 전해줬는데, 작년 12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많은 사안들이 반영이 돼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6개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를 열고, 그 6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 2가지 정도를 골라서 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대책 특위 우상호 위원장님의 발언드립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의 새 화두는 단연 경제 활성화입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경제 행보를 하고 계시고 이해찬 대표께서도 어제 명동을 방문해서 관광산업 현장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 강 대표, 내 대표 영임했던 분들도 경제관련위원회를 만들어서 첫 회의를 하신 것도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해서 국내를 오는 해외 관광객의 문턱을 낮추고 사드 문제로 정색 관계에 있는 중국을 대표님께서 좀 방문하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셔서 곧 일정을 잡아서 중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중국 관광객의 국내 방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를 실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관광 산업을 고용 창출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최원열 위원장님 받아주겠습니다. 네, 자본시장 활성화특위위원장 박대입니다.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범자본 공급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은행은 은행의 업체의 특성상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대출의 의존도가 높고 대출도 최근의 경향은 기업 대출의 비중은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가계대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게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 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 또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중기기업의 성장 자금을 중개하는 기분은 때는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자본시장 활성화위는 자본시장의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모태펀드 등 창업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자금 공급 기능은 있습니다만 창업하고 한 3년 내지 4년 지난 다음에 이 데스밸리 과정을 통과할 때 제일 어려운데 그때 자금 공급 기능이 굉장히 미약한 시점이어서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데스밸리에 처한 기업들한테 자본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번에 저희 특위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논의할 주제에 대한 일정을 수립해서 매달 2번 정도 회의를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때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특위에서는 정부가 기발표한 12개 혁신 과제 외에 10개 과제를 추가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전문 분야 내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12개 혁신 과제가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결정, 전문 투자자 육성, IPO 제도 개편 및 포네스 시장 역할 재정, 증권회사 자금 중개 기능 강화에 구체적인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저희 특위의 과제들은 자본시장 고도화와 혁신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자산 증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 중소벤처기업들과 금융투자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특위도 올해 상반기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